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왜 리코딩 투 프로그레스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불안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식물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볼 것은 식물 호르몬이에요. 왜냐하면 동물 호르몬은 여러분이 생명과학원에서 충분히 잘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호르몬의 공통된 부분 제가 안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식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아서 여러분 생원 수준으로만 하셔도 되고, 식물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도 여러분이 의대, 약대 이런 데를 가시게 되면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때 제 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때 좋은 교수님을 만나셔서 잘 가르쳐 주시면 잘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내분비샘이라는 단어 익숙하신가요?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내분비샘이라고 쓸 수도 있고 내분비선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글랜드라고 표현합니다. 옹달샘 할 때 그런 샘 있죠. 뭔가 샘 솟는 그런 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여기를 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개념으로.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샘과 섬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혼용하지만 대학교 고급에서는 샘, 선이 같은 의미로 표현된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글랜드라고 적었는데 글랜드가 요건지 글랜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아마도 처음 생각난 이게 맞을 겁니다. 여튼 이 내분비샘이라는 것은 외분비샘과 비교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라고 하면 외분비샘은 몸 밖으로 분비, 내분비샘은 몸 안으로인데 몸 안의 기준이 뭐였어요? 혈액으로 또는 혈관으로 분비하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천고 친구들은 처음 듣겠지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입 구강이고요. 여기가 위고요. 이 밑에를 장이라고 했을 때 입, 위, 장이라고 했을 때 입부터 우리 항문까지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이 부분은 외부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과학에서. 그래서 위에서 위액을 분비하거나 장에서 장액을 분비하거나 입에서 침을 분비할 때 몸 바깥으로 분비한다고 해서 소화액 분비는 외분비샘에 포함돼요. 소화액 분비샘은 외분비에 포함되니까 요거 알아주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지울게요. 그림이 좀 똥 같으니까 안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호르몬은 극미량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테고, 극미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제가 영남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심어뒀습니다. 곤충도 호르몬이 있거든요. 호르몬 H라고 할게요. 이 곤충 호르몬 1mg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메뚜기 머리에서 주로 나오는데, 메뚜기 머리를 5톤 트럭에 3트럭 정도 받아서 머리를 다 따서 모으면 1mg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호르몬은 정말 적은 양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극미량인지 조금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신경과 함께 중요한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못 배웠을 만한 요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내하수체 전엽과 내하수체 후엽의 호르몬들도 역시 시상하부라는 것에 조절을 받는데 내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FSH, LH, TSH, ACTH, GH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물론 사천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낯설게 못 본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호르몬들이 존재하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MSH라든지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호르몬도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을 칠 생각이라면 요거 이상을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요 5가지만 알면 되고 요거 5가지 외울 때는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fat 걸로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FSH, ACTH, TSH, GH, LH 이런 것들을 조금 학습을 해둔 상태고 내하수체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항인효 호르몬, 옥시토신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들은 여러분이 생원에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급 생명과학에서 아셔야 될 독특한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내하수체 전엽을 컨트롤할 때 이 내하수체 전엽을 컨트롤할 때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전엽으로 분비하는 호르몬들은 실제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안 배워. 뭐 있어요? RH가 있어. TSH 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TSH의 분비를 촉진하는 이 호르몬이 내하수체 전엽을 조절할 때 하나 배우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신경분비 세포라는 곳에서 나와요. 요거는 하나만 체크를 해 두십시오. 내하수체 전엽은 신경분비 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신경분비 세포가 뭐냐면 신경세포인데 호르몬을 분비해. 독특하죠. 그래서 내하수체 전엽은 신경분비 세포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습니다. 후엽도 비슷한데 이 두 개가 기작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내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혈액으로 바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면 이 시상하부, 내하수체 후엽에 연결된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직접 후엽에 연결돼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방금 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내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신경 분비 세포들이 혈액에다가 명령을 하면 이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이 전달돼서 전엽이 가능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후엽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분비 세포가 바로 내하수체 후엽에 있는 혈관들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하수체 후엽을 직접 자극합니다. 속도로 치면 누가 더 빠르겠어요? 후엽이 훨씬 빠릅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후엽은 직접 신경분비세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요 차이만 알고 가시면 나머지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거의 같을 겁니다. 두 번째, 동물 호르몬은 크게 수용성 호르몬과 지용성 호르몬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호르몬 하면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워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호르몬이라고 해서 펩타이드 호르몬이라 그래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을 세는 단위이자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했을 때 나오는 녀석이죠. 그래서 펩타이드 호르몬.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기반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수용성이죠.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 요거 말고 또 다른 호르몬은 지질 기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테롤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스테롤 고리를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세포막의 투과성에 대한 얘기를 생명과학 2랑 생명과학 1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포막은 어떤 물질을 주로 통과시킵니까?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을 실제 크기를 보면 인지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이 있다고 하면 누가 더 잘 통과할까요? 지용성 물질이 훨씬 더 잘 통과합니다. 또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을 때 어느 게 더 잘 통과하겠어요? 작은 게 더 잘 통과하고요. 전하를 띄지 않은 것 중에 뭐가 더 잘 통과할까요? 띄지 않은 거가 훨씬 더 잘 통과해요. 왜냐하면 이 인지질의 인 부분이 전부 뭐예요? 마이너스 성질을 띠겠죠, 우리 몸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경우에는 어떻게 해버릴까? 튕겨내버리고 플러스 전하를 가진 경우에는 붙어서 막을 통과한다기보다는 막 바깥에 유지되거나 튕겨나가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수용성보다는 지용성,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전하가 없는 것을 잘 통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작용할 때 이 펩타이드는 전하도 띄면서 수용성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펩타이드 호르몬이 세포막에 작용할 때는 반드시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세포가 있다 그러면 세포막 바깥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고 펩타이드 호르몬이 이렇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독특하게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수용체가 없이 세포에 바로 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스테롤이 매끈면 소포체에서 합성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단순 확산으로 세포 안 또는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을 바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호르몬들을 배우는데 내가 전역 호르몬은 거의 다 펩타이드 호르몬, 후엽 호르몬도 펩타이드 호르몬. 이름에서 우리가 대충 눈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뭐뭐 르티, 스테, 드로 이런 이름에서 안드로젠의 대표적인 녀석이 테스토스테론이거든요. 남성 호르몬. 그래서 스테, 르티 이런 게 들어가면 스테로이드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름에서 구조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 프로게스테로에서 이미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세포막을 바로 통과할 수 있어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보디빌딩 할 때 합성 호르몬제를 맞거나 스테로이드를 맞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 키우는 데만 작용하면 정말 좋겠는데 세포막을 그냥 통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부분에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신장, 간 같은 게 파괴되고 혈관이 괴사, 뼈가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량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근육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높은 농도로 투여를 하게 되고요. 특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맞게 되면 남성의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 필요가 이제 없어져. 원래는 남성 호르몬을 정소에서 이제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계속 스테로이드 유사 남성 호르몬을 계속 투여받으면 얘가 이제 일할 필요가 없게 돼. 그러면 정소가 남성 호르몬 만드는 기능을 그냥 퇴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맞지 않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 또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건 불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말고 약물 투여하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괴물 같은 사이즈를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약물을 투여한다고 보셔야 하고, 그 보통 삼각반주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보디빌딩 복으로. 거기 보면 독특하게 이제 불룩해야 될 부분이 불룩하지 않거나 이런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소가 퇴화하면서 음낭 사이즈부터 그다음에 고환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버려요.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땅콩처럼 변해요. 이제 그분들은 성을 포기하시고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할 내용이거든요. 봅시다. 옥신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나요? 옥신.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식물 호르몬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호르몬이에요. 옥신. 옥신은 관용명이야. 식물 호르몬 중에 관용명이고 얘의 화합물로서의 명은 인돌 아세틱 애시드예요. 그래서 줄여서 IAA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적어 두십시오. IAA는 자주 보실 겁니다. 인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세트산에 인돌기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산 만들기 쉬워, 어려워? 쉽죠? 우리 식초만 만들려고 하면 아세트산 만들죠. 거기에 인돌기 하나만 추가해주면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합성 옥신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어디에 작용하냐면 주로 식물의 생장, 분화에 영향을 많이 줘요. 대표적인 실험으로 한 100년 정도 된 실험인데 밑에 이런 실험이 있어. 일단 여기서 알 거는 우리가 정단부, 경단부, 기저부, 지하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기저부, 지하부는 뭘 말하는 것 같아? 땅 속의 식물체를 우리가 기저부 이렇게 불러. 정단, 경단 뭐게? 뚝배기, 여기 위에를 말해요. 우리 식물의 부위를 나타낼 때 정단, 경단이라고 하면 꼭대기, 기저부라고 하면 뿌리 쪽을 나타내요. 이 단어는 자주 보실 거니까 봅시다. 식물에게 빛을 주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빛이 이렇게 쬐어진다고 보면 식물이 어떻게 크냐면 왼쪽으로 향해서 커. 이거는 식물의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빛 쪽으로 자라면 뭐가 좋아? 광합성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식물이 그냥 일자로 자라고 있는데 위에 바위가 있어. 그늘을 만들 환경,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바위를 피해서 뭐가 새 들어올까? 빛이 새 들어오겠죠. 그래서 빛을 향해서 자란다는 건 장애물을 피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 특성을 굴광성이라 그래. 빛을 향해서 휜다 라고 해서 굴광성이라고 하고, 이게 왜 생기는지 보니까 누구 때문이다? 옥신 때문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해보냐면 다윈과 그의 아들께서 무슨 실험을 하셨냐면 뚝배기를 제거해봤어. 그랬더니 빛을 쬐어도 무슨 일이 생겨? 그대로 있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뚝배기를 제거 안 했더니 정단부를 제거 안 했더니 굴광성이 있었는데, 얘를 제거했더니 굴광성이 없어. 그 말인즉슨 옥신이, 이 굴광성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은 정단부에서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단부에 불투명한 덮개를 덮었어. 이건 그랬더니 굴광성이 없어졌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담수에 그렇죠. 정단부에 빛이 닿아야 굴광성이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굴광성은 빛과 정단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덮은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으니까 투명한 덮개를 덮어봐요. 그랬더니 또 굴광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구나 를 알 수 있고, 중간 부분을 불투명한 걸로 가렸더니 또 무사하게 굴광성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해? 역시나 정단부에서 빛을 받아야 굴광성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 옌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실험을 가지고 또 뭘 했냐면 운모 알아요? 운모? 흑운모라든지 운모라고 하는 이런 광물은요 되게 얇은 판처럼 결정형을 띠고 있어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 운모를 식물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줘봤어. 그랬더니 굴광성이 사라졌어. 그리고 운모를 여기 반대쪽에 끼우고 오른쪽에서 빛을 줬더니 잘 자라요. 다시. 그래서 2차 실험으로 뭘 하냐면 이 뚝배기를 날린 다음에 잘라요. 자른 다음에 여기에 젤라틴을 삽입해. 그 다음 위에다가 정단부를 다시 연결해줘. 분명히 잘린 상태죠. 그 상태에서 빛을 줬더니 또 굴광성이 생겨요. 오호,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우리는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몇 번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빛을 받았을 때 여기를 물리적으로 막았어. 그랬더니 굴광성이 없었죠. 여기를 막았더니 굴광성이 생겨. 즉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서 무엇인가 분비가 되었고 빛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분비가 돼서 막았더니 굴광성이 없어지고, 반대편을 막았더니 빛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가 분비가 되니까 굴광성이 생겼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걸 자르더라도 젤라틴이라고 하는, 젤라틴이 이제 물 같은 게 여기 있는 물질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잘리더라도 빛을 줬더니 젤라틴을 통해서 뭔가가 여전히 분비되면서 굴곡 가능하더라. 그래서 정단부에서 뭐가 분비가 되는데 빛의 반대 방향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이 실험으로 안 겁니다. 이 과정만 보세요. 그 다음 몇 년 뒤에 파알이라는 사람이
희한하게 해봤어. 이번엔 정단부를 어떻게 해봤대? 삐뚤어지게 해봤어. 그랬더니 빛이 없어도 굴곡이 일어나. 오호, 왜 그럴까? 여기에서 뭔가가 분비됐고 왼쪽으로 옮기니까 어디에만 많이 작용했을까? 이쪽에만 많이 작용해서 뭔가 휜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고, 파알이라는 사람은 젤라틴 위에 자엽초를 놓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빛을 쬐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 아까 식물을 휘게 했던 어떤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가득 담기겠죠. 그래서 이 젤라틴을 놓아봤더니 왼쪽에 삐뚤어지게 나왔더니 어떻게 돼? 휘었어. 다시 이 뒤에 실험도 한 게 더 있거든요. 젤라틴을 똑바로 놔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 휘지는 않고 그냥 잘 생장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 빛의 반대쪽으로 높은 농도로 존재하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휘어진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 물질의 이름을 뭔진 모르겠지만 길이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의 억신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물질이 뭔지 알아냈죠.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IAA, 인돌 아세틱 애시드였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인돌 아세트산. 자, 그러면 호르몬 작용의 메커니즘을 한번 봅시다. 호르몬은 크게 물에 잘 녹는 펩타이드 호르몬, 수용성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용성 호르몬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수용성 호르몬은 막을 잘 통과할 수 없고 지용성 호르몬은 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호르몬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봅시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간, 근육, 그다음에 손톱이라고 해봅시다. 이 세 가지 세포가 있을 때 어디에 작용해? 간이랑 근육엔 작용을 잘 하는데요. 손톱에는 잘 작용을 안 해. 왜 그럴까? 라고 하면 간이랑 근육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특정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에만 간다고 표적기관, 표적세포라는 표현을 쓰잖아. 즉, 이 기질특이성, 죄송합니다. 표적특이성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세포가 수용체를 가지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수용체를 가지면 그 호르몬에 반응할 수 있고 수용체를 가지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표적세포의 수용체 분자에 결합해서 기능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용체가 없다는 말은 반응할 수가 없다. 근데 특이하게 막을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극미량으로 호르몬이 조절이 되냐라고 하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물어보거나 제가 제대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글루카곤이 어떤 세포에 작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글루카곤이 작용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글루카곤 수용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글루카곤 수용체가 글루카곤을 받아들이면 어떤 신호가 작용해. 그래서 어떤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이 아데닐산 고리안 효소, 사이클릭 AMP 사이클레이즈, 잠시만 한글로 아데닐 애시드 사이클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얘를 아데닐산 고리아 효소라는 이름보다는 효소라고 읽어주십시오. 효소. 글루카곤이 글루카곤 수용체에 붙으면 어떠한 효소 1이 활성화돼. 물론 대학교 가서는 얘네 이름 다 알아야 됩니다.
효소가 활성되니까 이 효소는 반응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을 한 번만 하고 활성화가 꺼지진 않겠죠. 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 시간당 엄청나게 많은 분자에 작용하겠지. 이 화학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매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촉매해.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녀석이 또 다른 효소 2를 활성화해요. 그럼 이 효소 2도 한 분자만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화학 반응을 촉매하겠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효소 3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효소 3도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촉진하게 되고 효소 4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이 효소 4까지 왔을 때는 반응이 엄청나게 증폭돼 있겠죠. 한번 거칠 때마다. 그래서 글루카곤 한 분자가 세포에 이렇게 극미량으로 도달했을 때 수천 수만 개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르몬이 극미량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호르몬 작용 과정이 여러 단계에서 여러 단계라서 가지는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작용이 여러 단계를 거칠 때 어떤 장점이 있어? 첫 번째, 극미량으로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 단계를 거칠 때마다 효소가 활성화되고 이 효소는 최소한 1000분자는 작용을 합니다. 1000분자가 작용해서 1000개의 효소를 켜면 이 1000개의 1000배를 또 작용할 수 있고 한 단계 거칠 때마다 계속 1000배씩 늘어나. 그래서 하나의 글루카곤으로 10의 12승계의 글리코젠을 분해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린지 알겠나요? 그래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크게 반응이 증폭될 수 있어. 두 번째, 단계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 반응이 엄격하게 통제돼. 무슨 소리냐면 단계가 많으면 증폭되기도 하지만 이 단계 하나라도 고장나면 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이 호르몬은 정말 적은 양으로 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격해야 돼. 내가 지금 이 반응이 내 몸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각 단계가 엄격한 확인 지점이 될 것이고 이 두 가지에서 정확하고 극미량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게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왜 극미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라고 답하고 엄격하게 통제돼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 잠깐 쉬셨다가 지금 몇 분인가요? 27분이네. 7시 40분까지 쉬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쉬고 오십시오.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참고로 아셨으면 하는 게 이제 여기 저는 지울게요. 보시면 얘네의 이름이 있어. 일단 우리가 인산화 효소라고 하면 어떤 기능을 하는 녀석일까요? A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여기에 인산기가 붙어. 그러면 얘 이름 뭐라고 붙여주면 돼? 포스포 A라던가 또는 A 포스페이트 그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여러분은 이미 이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들이 작용할 때 굉장히 독특한 일이 생겨요.
인산화 효소는 영어로 카이네이즈, 키나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키나제 또는 카이네이스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인산화 효소가 A라는 어떤 단백질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줬어. 그랬더니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네. 근데 얘의 기능은 다른 B라는 단백질을 B에 인산기가 붙은 녀석으로 해줘. 그리고 이 B라는 녀석은 C라는 물질에 인산기를 붙여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명법이 웃긴 상황이 생깁니다. 이 A라는 녀석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래? 뭐라고 붙이면 돼? B라는 물질을 인산화하니까 카이네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키나즈라고 적을게요. A라는 녀석은 B를 인산화시킬 거니까 비키나제라 부를 수 있죠. 다시 거꾸로 와볼게요. 이 B라는 녀석은 어떤 효소 활성을 가지냐면 C를 인산하는 키나제야. 그지? 그러면 이 B를 인산화하는 A는 비인산화라고도 적을 수 있지만 C 키나제를 인산화하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한번 얘 이름 붙여보자. 인산분해 효소를 우리가 키나제라고 부를 수 있어. 왜 인산분해 요소냐면 ATP를 이용해서 ADP와 인산으로 분해하고 이 인산이 다음 물질에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산분해 요소도 결국 영어로 하면 키나제예요. 카이네이스예요. 그래서 인산분해 효소를 인산하기 때문에 카이네이즈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CAMP라는 물질에 의해서 인산화가 시킬 수 있는 효소라서 CAMP, 카이네이즈라고 불러. 진짜로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여러분 캠벨 책에 보시면 인산화 효소, 인산화 효소 이런 걸 많이 볼 겁니다. 맵 인산화 효소, 맵 인산화 효소 뭐 이렇게 볼 겁니다. 페이지를 제가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잠깐만요. 혹시나 들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저거 여러분 책이 좀 친절해져서 그게 몇 페이지예요? 캠벨에서 176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꽤나 책이 친절해졌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자. 찾으면 바로 나올 듯. 여기 보이죠? 이런 녀석이 등장해. MAP 키나제를 인산화시키니까 MAP 키나제를 줄여서 MAP KK. 얘를 MAP KK를 인산화하니까 MAP KKK. MAP KKK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명명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확인시켜 드렸고,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이걸 제가 뭐 시험에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용성 호르몬, 즉 얘네는 지용성이잖아.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얘네를 혈관에 그대로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기게? 우리 물에다가 기름 똑똑똑똑 떨어뜨려 놓으면 결국 기름이 어떻게 돼? 물을 피하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굳어. 그러면 혈관을 막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동할 때는 항상 운반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서 지용성 물질을 우리 혈관에서 옮길 때는
어떤 단백질, 친수성 단백질들이 결합을 해서 물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천고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께서 언급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소화 파트에서 흡수할 때 암축간으로 지용성 영양분들을 흡수할 때 어쨌든 그것들도 림프관이나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지용성 영양분을 결국 옮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수성 단백질로 감싸가지고 이동시키는 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친수성 단백질들의 이름이 low density lipoprotein, high density lipoprotein 이래서 HDL, LDL이라고 그래. 들어봤어요 혹시? 고지혈증 같은 거 할 때 나쁜 콜레스테롤, 착한 콜레스테롤 할 때 그건 오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런 단어를 많이 쓰니까 얘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나쁠 수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 응. 얘네가 뭐냐면 이 지용성 어떤 물질이랑 친수성 단백질이 결합돼 가지고 대표적인 지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알아만 두시고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인가? 모순인가요? 나중에 혹시나 HDL, LDL에 대해서 본인이 적고 싶다, 생기부나 이런데 그러면 그럴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잘 필기 하셨다가 시험 칠 때 잘 보시면 됩니다. 화학은 조금 어려웠다면서 오픈북 시험. 진짜 울 뻔했어요. 생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생님들은 보통 생각하는데 난 잘 모르겠네. 생투 정도로 내시겠죠. 진짜 이 나온 거 같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에서 파이토크롬, 피토크롬 같은 거는 다음에 하고 아니 하긴 해야겠네. 식물이 아까 빛에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에 빛을 수용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우리가 광수용체라고 하고 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식물은 주로 청색광, 녹색광, 적색광을 많이 인식하는 편이야. 엽록체도 청색, 적색을 청색 파장, 적색 파장들을 많이 흡수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수용체들도 크게 이 세 가지를 주로 흡수하는 애들이 있고 특히 청색과 적색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청색광은 보통 직사광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왜 그럴까? 얘들아, 그 청색광과 적색광 중에 누가 파장이 더 길어? 얘가 장파자. 장파고 얘가 단파잖아. 혹시 물리 배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파가 회절이 잘 돼, 장파가 회절이 잘 돼. 뭔 소리야? 당파가 회절이 잘 돼, 장파가 회절이 잘 돼. 회절. 누가 직진성이 더 강해? 직진성이 강한데 청색. 일단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되지 않아? 반대인가? 반대 아니에요? 피처리고 그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우리 빛은 우리 파동들은 좁은 이런 슬릿이라고 하는 좁은 것을 통과할 때 파동성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빛도 파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퍼지면서 휘는 게 이게 장파가 잘 일어나, 단파가 잘 일어나. 근데 생각해보면 단파가 잘 열릴 거 없잖아요. 장파도 통과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사천고 친구들 답변 좀 해주세요. 실제로는 장파니까요. 장판이 기니까 안 되었어요. 우리 보니까 없나요, 여러분?
쌤이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미리 공부해 왔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회절. 이의 회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파가 좀 더 회절이 많이 일어날 텐데 파장이 짧을수록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빛의 오케이, 빛의 회절과 파장. 그렇죠. 단파가 회절이 잘 안 될 겁니다.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더 많이 일어난다. 좋아, 좋아. 즉,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색광, 적색광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바위가 가리고 있어. 그리고 얘가 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식물들은 이렇게 좁은 틈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적색광이 더 잘 올까? 청색광이 더 잘 올까? 적색광이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해 버렸네. 이렇게 빛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는 세포 내 광수용체를 우리가 파이토크롬이라고 그래.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러면 이런 좁은 곳이 아니라 완전 드넓은 대지에 혼자 이렇게 뿅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광을 많이 받을까? 청색광, 단파가 훨씬 더 에너지도 크고 잘 받을 겁니다. 이런 거를 인식하는 녀석이 주로 크립토크롬이라고 해요. 네, 크립 여기 있네요. 제 글씨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청색광수용체 대표적으로 크립토크롬, 적색광수용체 대표적으로 파이토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만 두십시오. 그러면 여기부터는 미리 적어놓은 걸 보면서 제가 다 그리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이거 다운 받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해주신 거요. 네. 네. 이거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다 적을 거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호르몬에 대해서 하고 있고 특히 무슨 호르몬에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호르몬은 미량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호전달 물질을 의미하고 우리가 체내에서 혈관을 타고 흐른다 그랬는데 식물의 입장에서 뭘 타고 흐를까? 물관 체관을 타고 흐르겠죠. 걔네한테는 그게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빛을 받았을 때 굴광성 이런 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쭉쭉쭉 해드릴 겁니다. 먼저 식물이 생장하는 원리. 식물의 생장이라고 하면 세포 생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세포 신장. 우리 식물 세포는요 크기가 커질 수 있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우리가 증가라고 하는 식물 생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옥신이라는 녀석한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옥신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옥신 수용체가 있는 모든 식물 세포에 작용하겠죠. 옥신이 옥신 수용체에 닿으면 이거 그리지 마시고 제가 미리 드린 거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거 못 따라잡습니다. 옥신을 옥신 수용체에 이렇게 작용을 시키면 식물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옥신 수용체에 의해서 작용을 하면 수소이온 펌프가 작용을 합니다. 이 수소이온 펌프는요. 식물은 세포막과 바깥에 뭐가 있어요?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식물 세포 안쪽에 있던 수소 이온을 퍼나릅니다. 이 옥신이 식물에 작용을 하면 이 식물 세포 안에 있던 수소 이온을 세포 벽 쪽으로 이렇게 퍼내는 역할을 해. 자, 우리 이때 하나 배우고 갑시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생명과학 1에서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 배웠죠? 소듐 포타슘 펌프. 요거 배우셨죠? 근데 얘네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어?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송을 했지. 그래서 무슨 수송의 일종이었어? 능동 수송의 일종이었죠. 근데 얘는 무슨 에너지를 썼어? ATP를 썼었죠. 나트륨 칼륨 펌프. 이 수소이온 펌프도 똑같이 ATP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ATP가 ADP와 인산으로 쪼개질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펌프들이 작동하잖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들을 자세히 보면 ATP를 분해해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펌프를 이름을 붙일 때 펌프라고 안 부르고 간혹 ATP 분해 효소라고 불러. ATP를 분해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ATP 분해 효소라고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 플러스 펌프도 수소이온 펌프도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H 플러스 ATP 아제, 에이즈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이 명칭 안 어색한가요?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좋을 겁니다. 대학교 가셔서. 이렇게 바깥쪽에 수소이온을 퍼내면 세포막 바깥쪽, 다시 세포벽 쪽의 pH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pH가 낮아지겠죠. 요거 이해돼요? pH가 낮아지고 다시 수소이온이 세포벽 공간으로 유출이 되면 pH가 약 5.5 정도로 감소합니다. 이 말은 산성화되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pH가 산성화되면 수소이온이 많다는 소리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수소이온이 잘 결합을 안 하다가 수소이온 농도 너무 높으니까 어딘가에 수소이온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이 pH 감소로 인해서 확장소라고 하는, 영어로는 expanse가 뭐예요? expand? 확장하다. 그래서 expansion, 확장을 유도하는 확장소라고 하는 효소 같은 게 활성화합니다. 효소입니다. 얘가 활성화하면서 셀룰로스가 뭐예요? 식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 탄수화물의 일종이었죠. 그냥 당입니다, 당. 이 셀룰로스들은요 서로 교차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단단하게. 이 결합을 익스펜션이 끊어줘요. 그러면 이 셀룰로즈는 사실 세포벽의 주된 요소거든요. 교차 결합을 끊었다는 건 세포벽이 흐물해졌다는 소리죠. 이것은 이때 만약에 식물 세포가 수분을 흡수한다면 또는 식물 세포의 삼투 농도가 높아진다면 물이 흡수되겠죠. 그러면서 팽합에 의해서 세포가 신장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처럼 느껴지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분 흡수로 팽합이 높아지면 세포가 길어져요. 세포가 길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쵸. 팽합이 높아지면 봐봐요. 식물 세포라고 했을 때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셀룰로자라는 섬유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룰로즈 안에는 교차 결합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셀룰로즈들이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얘네는 서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굉장히 질긴 세포벽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여기에 pH가 낮아지면 누가 활성화된다고요? 익스펜신이 활성화되고 얘에 의해서 뭘 끊어준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교차 결합,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끊어져.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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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얘를 익스펜신이 끊어주면 원래는 꽉 붙잡고 있어서 안 늘어났었는데 어느 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겠어? 이 방향으로 늘어나? 아니야. 이 방향으로 늘어나? 아니야. 여기서 여기로 늘어날 수 있겠죠. 어떨 때? 만약에 여기에 물 같은 게 공급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물을 머금고 이렇게 길게 신장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 물을 흡수시켰을 때 아침에 시들시들 하다가 식물이 펴든다든지 이런 거에 얘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옥신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세포가 식물 한쪽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굴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굴광성 어떨 때 생겼어요?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던 친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식물이 휜다는 걸 봤을 때 똑같이 성장 속도를 가지면 어디로 자라겠어? 위로 자라겠죠. 근데 이쪽이 더 많이 자라고 이쪽이 조금만 자란다고 치면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그지? 그 원리를 봤더니 빛을 조여주면 이 빛의 반대 방향에 뭐의 농도가 높아지냐면 옥신의 농도가 높아져. 어디보다? 반대편보다. 그러면 이 옥신이 작용하면 무슨 일들이 생겨? 야라라라라라 야라라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이쪽의 세포가 상대적으로 신장하게 되고 빛을 향해서 휘게 됩니다. 반대편을 길게 해야 휘니까. 그렇죠. 이때 직사광선의 경우 이 옥신의 농도를 조절할 때 어떻게 조절해 주냐면 청색광을 인식해. 누가 인식하게? 위에 장무식이?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청색광 수용체가 청색광을 인식하면 이쪽 부분에 옥신이 작용하기 힘들게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옥신이 내려오더라도 왼쪽에는 작용을 많이 안 하게 돼서 오른쪽이 이렇게 훨씬 빨리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빛을 향해 휘는 굴광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빛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애가 있어. 해바라기가 얘가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반대 방향으로 빛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따라다닙니다. 진짜 따라다니면 하루 종일 해바라기 따라다닙니다. 혹시 저희는 왜 또 이렇게 많아요? 상대적인 양. 아이고 소리 잘못 그렸네요. Sorry people. Sorry. 크립토크롬에 의해서 이 반대쪽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옥신이 상대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빛을 비춰준 상태에서 여기를 운모로 잘랐더니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로 청색광에 의해 반응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밝힌 원리는 요거고요. 적색광에 의해서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거 저쪽에 키우면 너무 한쪽만 길게 자라지 않을까요? 끼우면 계속 그렇게 자라겠죠. 이때 우리가 옥신에 의해서
세포의 길이가 신장된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에서 항상 생명과학자들은 여러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잖아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단위 면적당 세포수가 어떻게 되게 적어지겠지. 길어지니까. 그죠? 다시 단위 세포당 길이는 어떻게 돼? 길어지겠죠. 같은 말입니다. 세포가 길어졌다라는 말은 똑같은 면적의 세포수가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은 세포당 길이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증산량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왜 계속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광합성 배웠죠. 광합성이 빛에 의해서 적응 진화한 다양한 예시를 봤어. C4식물, C3식물, 캠식물을 봤었고 이 식물들의 공통적으로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익히 아셨을 거고 또 수분량과 공기의 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연 얘기로 이제 식물 호르몬들과 식물의 증산, 생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광합성에서 증산은 중요하다 그랬는데 증산은 어디서 주로 일어난다 그랬어? 잎의 기공에서 증산이 주로 일어나. 기공이 열리면 수분은 어떻게 돼? 손실이 일어나고요. 이산화탄소는 유입이 일어나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공 열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광합성을 하는 중이라면 산소의 유출도 일어나겠죠. 이런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공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다시 기공 개폐에 따라서 나누면 기공이 열릴 때, 닫힐 때가 있는데 기공이 열리는 경우는 증산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겠죠. 물이 증발 잘 될 거고 닫히는 경우 증산량이 감소할 겁니다.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어. 기공이 열렸다를 기공의 직경, 구경이 뭐 됐다고 해주면 돼요. 증가했다. 똑같은 표현으로 기공의 직경 또는 구경이 감소했다는 표현이 기공이 닫혔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또 망할놈의 생물에서는 기공의 저항이 감소했다라는 표현으로 기공이 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공이 닫히면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그래서 기공 저항이 커진다. 이런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공세포, 기공을 조절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라고 하는지 혹시 아니? 맞아.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이 공변세포는 끝부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양쪽 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쪽 세포벽이 식물세포니까 세포벽이 있겠죠? 안쪽 세포벽이 겁나 두꺼워요.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 어디보다? 바깥쪽보다. 바깥쪽은 얇아. 세포벽이. 바깥 세포벽이 두께.
안쪽 세포벽 두께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굵다고요? 이쪽이 더 굵어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물이 마구마구 유입되면 누가 더 많이 밀릴까? 한쪽은 두꺼우니까 더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은 바깥쪽으로 힘이 받아져요. 그러면서 기공이 요렇게 바깥쪽으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한쪽은 많이 안 휘고 바깥쪽으로 볼록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기공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공한테 있는 셀룰로즈의 배열을 보면 셀룰로즈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쭉, 쭉,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이 유입되면 어떻게 길어져? 이렇게 길이가 길어집니다. 셀룰로즈는 단단하기 때문에 이 직경이 길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이 공변세포가 물을 머금으면 기공이 이렇게 볼록하고 열리게 됩니다. 공변세포가 부풀면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였어요? 세포벽의 두께 차이. 두 번째는 셀룰로즈의 배열.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공변세포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공이 열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열려서 물 들어가는 알겠는데 물 어떻게 들어가는데가 사실상 생명과학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식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이 많은 환경에서 기공을 열리게 처리를 하면 물이 과하게 주입됐더라도 이 식물 살 수가 있고, 물이 부족한 환경이라고 하면 기공을 억지로 닫게 해서 식물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공 열림에 대한 기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기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CO2 농도예요. CO2 농도가 높아. 그럼 기공이 어떻게 되게? 닫혀요. 왜? 광합성할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기공을 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시 기공은 CO2의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열어서 CO2를 받아들여야 광합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공이 열릴 때 어떻게 열리냐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다거나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빛이 굉장히 많다거나. 빛이 많으면 뭐 해야 돼? 광합성 해야 되니까 기공이 엽니다. 이산화탄소 흡입하려고.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공변세포 바깥으로 수소이온 펌프가 수소를 수송해. 그림으로 그리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공변세포가 있다 치면 빛을 받거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ATP를 이용해서 수소이온 펌프가 이 안쪽에 있던 수소이온을 바깥으로 이렇게 퍼냅니다. 플러스가 안쪽에서 빠져나왔어. 그럼 바깥 안쪽에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바깥에 플러스 이온 농도는 높아지겠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플러스 이온인 대표적으로 칼륨이 이 전기적 성질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얘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해요. 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효과가 하나 생기고, 계속해서 수소이온을 바깥에 퍼내다 보면 바깥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아주 높아져. 그러면 수소이온은 막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바깥에 수소이온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때 이 수소이온이 뭘 끌고 들어가냐면 염소이온을 끌고 들어가. 이거에 대한 거는 원리를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거든요. 앞에서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안에 플러스 이온 농도를 칼륨이 채워줬는데 같이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해. 왜 그럴까? 뭐 인산의 영향도 있고 다양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이온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ATP를 이용해서 직접 수소를 펀 이거는 무슨 수송이라 할 수 있어? 능동 수송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염소이온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에너지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지만 수소이온 농도 구배를 만들 때 뭘 썼어? 에너지 썼죠. 수소이온의 바깥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줄 때 이미 에너지를 썼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 때문에 염소이온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인 능동수송, 우리가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독특하죠? 또는 간접 능동수송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수소이온을 바깥에 농도 구배를 만들어준 건 수소 펌프지만 이 바깥 농도에 의해서 이제 염소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능동수송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K 플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칼륨이온. 그냥 촉진 확산이 일어났죠.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단순 확산이 아니죠. 혹시 4.9 친구들은 너희 촉진 확산, 단순 확산 이런 거 배웠니? 생토에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배웠을까, 얘들아? 응? 근데 저그 뭐지? H 플러스 들어갈 때 CMI 들어가는 표시하는 거지 동그라미는 좀 뭐예요? 통로. 통로에 들어가면 걔네가 그 맞아요? 그냥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응. 수소이온에 결합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원리는 쌤이 지금 설명을 급습해서 걔네 단순이에요? 2차 능동 수송이 수송. 아니었어. 응. 그냥 뭘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통로, 공동수송체라는 게 있어. 그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빛이 주어지면 결국 공변세포로 뭐가 들어가? 칼륨 이온이랑 염소 이온이 농도가 증가하게 돼. 그러면서 얘의 삼투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삼투 농도가 높아져. 여기 안에 삼투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의 물을 어떻게 할까? 흡수하게 돼. 그래서 공변세포가 팽창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기공이 열릴 때는 이 염소이온, 칼륨이온 같은 게 공변세포로 억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여기 농도가 높아지니까 바깥의 물들이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공변세포가 팽창하게 된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 여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공 닫힘에 대해서는 쌤이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공부는 해왔으나
지금 우리가 뭘 계속하고 있냐면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식물 호르몬 중에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아셔야 될 게 옥신. 옥신은 우리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얘 무슨 일 했니? 줄기, 신장. 그죠? 이런 일을 했고, 이 옥신이 뿌리에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뿌리는 신장을 오히려 억제하게 됩니다. 억제. 대신 뿌리에 얘가 닿으면 뿌리가 분화는 더 촉진이 돼. 분화는 무슨 개념이야? 뿌리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야. 뿌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털이 생긴다던가 옆으로 잔뿌리들이 막 생기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측근을 형성한다 그래. 측근이 뭐예요? 뿌리가 옆으로 측 뻗어나가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뿌리를 촉진하게 됩니다. 옥신. 그다음 줄기는 신장시키는데 줄기에서는 분화를 억제해. 독특하지. 다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식물이 이런 식으로 나 있다 칩시다. 여기가 기저, 여기가 정단이라고 했을 때 이 옥신이라는 녀석은 위쪽은 신장을 촉진하고 분화는 억제해서 위로 자라게 해줘. 근데 뿌리에 얘가 작용하면 뿌리의 길이는 신장은 억제하고 뿌리의 분화를 촉진해. 뿌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잔뿌리들이 이렇게 자라게 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길어지면 무게중심이 어때?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잔뿌리들을 내리게 하면서 옆으로 뿌리가 길어지게 해가지고 잘 버티게 해줍니다. 이런 효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이 분화가 줄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옥신이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하면 옥신에 길항작용을 하는 녀석도 존재하지 않겠니? 옥신과 좀 반대로 작용하는 식물 호르몬도 있어. 처음 등장하는데 시토키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신은 아까 물질명 뭐라 그래서 I, A 이렇게 적으실 때죠. 시토키닌은 그냥 얘 자체가 물질명입니다. 사이토키닌, CK라고 더 많이 적습니다. 얘도 물질명인데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얘는 좀 기량적이라 그랬잖아. 얘는 뿌리에 작용하면 신장은 촉진해. 근데 뿌리 분화는 어떻게 할까? 억제해. 그럼 반대로 줄기 신장은 억제해. 근데 줄기 분화는 촉진해. 그런 좀 기량적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호르몬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호르몬은 왜 중요하냐면 쌤이 이거 굳이 왜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의대나 생명공학 어떤 쪽으로 가든 약대는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얘네를 많이 사용해. 왜 많이 사용하냐면 지금 옥신이랑 시토키닌으로 뭐 조절할 수 있어? 식물 생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식물의 조직을 배양할 일이 분명히 여러분 생길 겁니다.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관찰할 거고 그 다음에 식물 세포 한 개 가지고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런 실험을 여러분이 아마 하게 될 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옥신이랑 시토키닌 둘 다 고농도로 처리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게? 식물 세포의 분화는 억제되면서
신장은 촉진돼. 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관찰 사실이라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 조금 그런데요. 둘 다 고농도로 처리하면 이상하게 분화는 안 일어나는데 신장만 일어나. 세포 분열만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다시. 신장도 억제되고 세포 분열만 마구마구 일어나. 그래서 식물 조직 배양을 할 때 식물세포 한 개 가지고 식물세포를 불리고 싶어. 실험을 위해서. 이때 옥신과 시토키닌을 고농도로 처리하면 세포 분열만 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어. 우리 분화는 하지 않고 신장도 하지 않고 분열만 하는 조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켈러스라고 그래. 혹시 켈러스란 거 들어봤니? 킬러스. 식물 배양할 때 켈러스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죠. 킬러스 당근적. 입니다. 보통 당근으로 실험 많이 하긴 해. 켈러스 덩어리라고 하고요. 이때 이후에 옥신 농도만 높여버려. 그리고 시토키닌 농도는 낮춰버려.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뿌리에 그거 장분이 나가지고. 그렇죠. 뿌리가 마구마구 생겨. 뿌리 분화가 촉진되겠죠. 뿌리가 생겨. 그 다음 반대로 옥신은 낮추고 시토키닌은 고농도로 처리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게? 줄기랑 잎이 생겨. 이러면 우리가 식물세포 하나로 유식물을 만들 수 있어. 아기 식물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실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식물 조직 배양을 할 때 이 특히 두 가지 호르몬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 호르몬들의 농도에 따른 식물의 반응 같은 걸 연구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옥신으로 설명할게요. 옥신 농도에 따른 생장량을 보면 신기하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뭐라 할 수 있어? 옥신이란 녀석은 어느 정도 농도까지는 뭘 촉진해? 생장을 촉진해.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생장을 너무 억제 많이 시켜서 오히려 마이너스 시킬 수 있어, 생장을.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인돌 아세틱 애시드를 합성 인돌 아세틱 애시드를 고농도로 처리하면 뭘 할 수 있게? 제초제로 쓸 수 있어. 그렇겠죠. 옥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초제도 개발하게 됐고 식물 빨리 키우고 싶을 때 옥신 처리해서 길이도 쭉쭉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 잎 같은 거 분화시켜야 될 때 옥신 낮추고 시토키닌 막 분비하게 해가지고 줄기에 잎 같은 거 열매 같은 거 바바박 달리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독특하게 옥신 농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줄기는 이런 양상을 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고 하면요. 좀 전에 재현 친구가 질문했던 거에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뿌리는 옥신 농도가 여기에 있어. 뿌리의 보통때 옥신 농도. 그리고 줄기의 보통때 옥신 농도는 이 상태야. 그러면 뿌리는 평소에 스스로 이 정도의 옥신 농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옥신을 추가로 처리하거나 옥신 농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겨? 신장이 신장이 안 되겠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우리 뿌리는 평소에 옥신 농도를 요만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뿌리에 옥신이 많이 처리되게 되면 오히려 신장이 더뎌져. 똑같은 원리로 줄기는 이 정도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옥신을 더 처리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좀 크지 않아? 신장이 촉진돼. 뿌리 세포랑 줄기 세포의 옥신의 농도에 따른 작용이 다르고 평소에 어느 정도 옥신에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옥신 농도를 높여줬다는 표현에서 어떤 녀석은 신장이 안 될 수도 어떤 녀석은 신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뿌리에는 기저부는 옥신을 촉진하면 신장이 억제되고 정단부는 옥신을 처리하면 신장이 촉진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 이해돼요? 이해됐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옥신을 가득 담은 이 정단부를 경단이라고 적을게요. 아까 어떤 식물의 경단부를 이렇게 뚝배기를 잘라가지고 빛을 빼쳐서 이 젤라틴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젤라틴을 옮겨가지고 식물한테 이렇게 얹어줬더니 막 생장하고 이런 거 아까 기억나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경단부를 잘라서 젤라틴을 가만히 두면 여기에 뭐가 찰까? 옥신이 여기에 침적이 되겠죠. 농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옥신을 요렇게 놔주면 어디에 옥신 농도가 높아지겠어? 여기 옥신 농도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옥신이 이쪽에 고농도로 존재하면 어디가 신장돼? 그래서 이 식물은 이렇게 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옥신을 이렇게 안 두고 위에 이렇게 두면 일정한 농도의 옥신이 줄기로 내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수직으로 쭉쭉 자라겠죠. 이렇게 길어지겠죠. 정답이 없이 정답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 봐봐요. 이 식물이라고 합시다. 식물을 이렇게 존재한다 하면 이거 식물이라고 했을 때 옥신은 어디서 생성된다 그랬어? 여기. 옥신 생성은 정단부에서 돼. 좀만 힘내자. 이거하고 조금 쉽게. 시토키닌은 주로 어디서 생성되냐면 여기서 생성돼. 자, 옥신은 그러면 어디 쪽에 고농도로 존재해? 위에. 밑에는 상대적으로 저농도로 존재하겠죠. 반대로 CK는 어디에 고농도로 존재하게 돼? 밑에. 위에는 저농도로 존재하게 돼. 그래서 얘네의 특징을 보면 옥신이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서 분할은 안 되고 길이는 길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시토키닌이 많이 분비되면 분화가 촉진되잖아. 측지가 발달한다 그래. 측지가 뭐게? 측은 옆이란 뜻이야. 여기 눈, 입눈을 우리가 아라고 하거든. 측지는 뭐야? 가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에는 옥신 농도가 많이 작용하니까 위로 자라려고 하겠죠. 옆으로는 많이 안 자라겠지. 그죠? 근데 점점 농도가 낮아지면 옆으로 많이 자라게 돼. 왜 그래? 뭐 때문에? 시토킨이 밑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자라죠. 네. 가운데 줄기 있잖아요. 가운데 줄기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뿌리랑 가장 가까운 특이에서가 제일 이렇게 많이 뻗어요. 보통 나무에 가운데 줄기는 없고 위에 머리. 그렇죠. 이 지점은 이제 기저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기저부에는 시토키닌이 많으면 어떻게 돼? 길어져. 그냥 뿌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정단, 우성 또는 경단, 우성이라고 그래. 식물이 왜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뭇잎과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요? 라고 하는 거에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시토키닌과 옥신의 이 역할, 이런 이름을 붙여. 정단, 우성. 정단이 우선적으로 이 경단부가 우선적으로 성장한다.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말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단, 우성. 말 뜻은 그렇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는 걸 정단, 우성이라고 해요. 비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맞아. 그거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어. 그 다음 10분간 휴식. 우리 벤티 가지러 가자. 1시간 지났어. 50분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뒷부분은 녹화를 못했네요. 나 뒷부분 뭐 요 과정을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선생님이 학기 초에 계획했던 건 DNA 합성 같은 거, 분자 유전, 분자 생물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교재가 없다 보니까 쌤이 어느 수준까지 다룰 줄 몰라서 먼저 생화 명명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했었고, 왜냐하면 이 명명법에 관련된 얘기는 대학교 가서도 들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도움을 받겠다 싶어서 먼저 했고, 그거는 사실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익숙해지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뒤에 광합성, 세포호흡은 정말 중요하니까 어느 과를 가도, 생명 관련 어느 과를 가도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해드렸고, 그 다음에 DNA 복제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거는 어차피 대학교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세요.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니까. 또 최신 이론이니까. 근데 지금 이 식물 호르몬 같은 거 굉장히 소홀히 하시거든요. 본인은 아시니까 절대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을 안 해준다는 건 혼자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외우셔야 한다는 얘기고, 실험을 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을 미리 했기 때문에, 또 주변 친구들한테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의대 친구들, 약대 친구들이랑 스터디할 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전공자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잘 몰라. 똑똑해가지고 또 다 잘 외우더라고요. 이해도 못하고. 저는 이제 전공이니까, 그리고 굳이 이거를 이해한다는 생각도 잘 안 해. 워낙 의대에서 약대에서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요거 외우는 건 장난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시켜줬을 때 그 친구들은 하나도 외울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교 가서 다른 부분은 어차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파트들이었고, 광합성, 세포, 식물 호르몬 파트는 중요한데 다뤄주지 않으세요. 또 생화학 명명법 같은 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혼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식물 호르몬 2개밖에 안 했잖아, 사실. 옥신이랑 시토키닌 했어요. 사이토키닌. 그래서 요거를 했고, 다음 주에
몇 가지 호르몬이 더 있습니다. 지베렐린, 에틸렌, 그 다음에 브라시노스테로이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잠깐 다뤄보고 다음 주에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1시간은 이론 수업하고요. 다음 주에 2, 3교시는 시험에 뭐 나올지 어떤 내용 나올지 짚어보고 기말고사 잘 치시고 그 이후에 평가하러 학교 오시면 됩니다. 당일날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한 번에 할 거거든요. 응? 7월 7, 8, 9 중에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고 그게 여러분도 마음 편할 겁니다. 시험 치고 나서라서. 평가 내용은 논술 문제 하나 있습니다. 논술은 식물 호르몬에 대한 거라고 아마 평가 계획서에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를 어떻게 짜줄까? 끝나고요? 용남조, 사천조 이렇게 할까? 너희끼리 대결을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친한 애들끼리. 그 다음에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으로 할 거고 거의 다 서술형, 100% 서술형 또는 객관식 한두 개 정도. 제가 평가 계획서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보시면 나와 있을 것이고 화학이랑 다르게 우리 계산 문제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도 충분히 드릴 거고. 그래서 또 우리 연습도 해볼 거니까 다음 주에 아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 좋은 점수 받을 것 같고요. 문제는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리 제가 달라고 하면 시험 치는 날 전후로 달라 할 테니까 미리 주십시오. 시험 치는 날 전후,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제가 달라고 하면 시험 끝나시고 호다닥 작성해서 주시면 기말고사 치룰쯤 생기부 초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오셔서 같이 보고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요. 제가 안 할 거고요.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수정해서 2차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겐톡으로. 그러고 나면 학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알아서 정리하시다가 9시 반에 움직이십시오. 주문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